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만 지진이 발생했고 꽤 흔들렸습니다. 전북 부안이었고요. 규모가 4.8의 지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안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그리고 또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정권 기자. 네, 전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이번 지진이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오정권 기자가 피해가 난 마을, 그것도 다녀왔다면서요.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직접 가진 못했고요. 저희 취재팀, 다른 취재팀이 다녀왔는데요.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지진이 직접 발생한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부안군 진동리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약 8km 아래 지하에서 지진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마을을 돌아보니까 일부 시설물 피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장이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벽돌이 떨어져서 깨진 파편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담장이 한쪽으로 기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육안으로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담장은 추가로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또 마을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지진 이후에 코피가 나거나 어지럼증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마을 주민 한 분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막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조금 전까지도. 근데 아버님 이제 코피 좀 나시고, 근데 몸이 좀 안 좋으신데, 갖고 코 막고 계세요. 갑자기 코피가 나시더래요. 네, 들으신 것처럼 아버님이 코피가 났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지진은 아침 8시 26분에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동을 느꼈다는 신고가 전국 각지에서 300건 넘게 접수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곳 전북 부안에서는 벽이나 유리창, 타일에 금이 가거나 깨졌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당국이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에는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안댐이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 지사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CCTV가 크게 흔들리는 등 상당한 진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 긴급하게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다행히 부안댐, 정수장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부안댐 측은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전북 지역 교육시설 11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유치원 1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1곳에서 시설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피해는 화장실 타일 갈라짐, 천장 떨어짐, 벽의 일부 균열 등 대부분 다소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창, 전북 고창에 있는 영선고등학교는 단축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지진 이후에도 15차례가량 여진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낮 1시 55분에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다소 세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다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여진이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과 재난당국은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전북에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지난 1978년 이후에 전북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취재본부에서 YTN 오정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1단계를 발령,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과 지진 상황 대처 방안을 수시로 논의하면서 댐과 저수지 같은 시설을 계속 점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재반 조치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네, 아침에 정부의 중대본 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어떤 대책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긴급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본 지진 이후 소규모 여진이 잇따르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소방과 경찰의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안에서 규모 0.8에서 1.5 사이의 여진이 12차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 경보 4단계 중 3번째에 해당하는 경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또 부안군의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했고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 가동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는 지진 행동 요령을 따르면서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현재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현지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현지 시간으로 새벽에 지진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시설을 포함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재반 조치를 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여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행안부에 전체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면서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예경보시설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대비하고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와 역할도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와 과기부 또 국토부에는 원전과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 기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비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조수현입니다. 오늘 전북 부안 지진과 관련해 국내 모든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한빛 원전의 지진 계측값이 최대 0.018G로 나타났으며 이는 내진 설계 기준인 0.2G에 미치지는 못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부안군 지진으로 인한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G유플러스는 지진 발생 뒤 인근 지역 서비스 제공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선과 무선, 방송 서비스 제공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T와 SK텔레콤도 기지국 시설 등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상청 연결해서 추가 여진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박순천입니다. 네, 과장님 지금까지 여진이 몇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네, 15시 50분까지 관측된 여진은 총 16회였습니다. 16회요. 2시쯤에는 규모가 3.1인 여진이 파악이 됐는데 4.8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3.1이면 흔들림이 꽤 큰 규모 아닌가요? 네, 규모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1시 55분경에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했고요. 그 진앙 주변에서 최대 진도 4를 관측할 정도로 비교적 큰 규모의 여진이었습니다. 네, 오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번에 흔들림이 전국에서 느껴졌습니다. 세종에서도 진도 3 정도가 느껴졌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을 느낀 분도 있던데 아무래도 수도권 남부에서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전에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의해서 진앙 주변인 전북에서는 최대 진도가 5가 관측이 됐고요. 전남에서는 4, 그리고 경남북, 그리고 세종과 충남, 인천까지도 수도권 남부 지역까지도 진도 3과 2의 진도가 관측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진도가 감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제주 지역에서는 어땠나요? 감지가 됐나요? 지금까지 분석된 것으로는 제주 지역에서는 진도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아침에 문자 받고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기상청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전국 곳곳에 갖춰져 있는 건가요? 조기 경보 시스템은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 관측망에서 지진이 관측이 되면 그것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규모는 어떤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조기경보가 발령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조기경보는 전국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구축된 관측망을 활용해서 분석 결과에 따라서 조기경보가 발령이 되는 체계입니다. 네, 그런데 아침에 4.7로 발표됐다가 이후 다시 한번 분석해서 4.8로 나온 거잖아요. 4.7은 자동으로 분석된 결과였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추정 규모 4.7이라고 발표된 것은 그 진앙 주변의 일부 관측 지점에서 초기에 몇 초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자동으로 산출되는 규모이고요. 그 이후에 전체 관측망에서 관측되는 관측 자료를 통해서 지진 분석사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규모 4.8로 최종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네, 보통은 영남 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번엔 호남인 부안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으로 분석되는 건가요? 사실 경상도든 전라도든 작은 규모의 지진들은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 지역에서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북에서 발생한 4.8의 지진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북을 포함해서 남한 지역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규모 3, 4 정도의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진 발생 원인은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 지표 아래 단층이 영남과 호남이 좀 다른 건가요? 네, 지역에 따라서 단층이 분포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돼 있는데요. 영남에서 분포하고 있는 주요 단층들과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서로 다른 단층들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오늘 지진이 발생한 주변에서는 어떤 단층이 분포하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 어디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불안한데요.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변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진이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고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관측된 것을 보면 작은 규모의 지진들은 어디서든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진이 항상 작은 규모의 지진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작은 규모의 지진들은 지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대비가 돼 있다면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는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진동이 멈추게 되면 대피를 하는 이런 일상적인 대피 요령을 숙지를 해둔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진동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곳곳에서도 감지됐는데요. 사회부 신규혜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전북 지역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죠? 네, 아무래도 지진이 발생한 부안 지역에서 가장 많은 제보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실 영상은 가정집 마당에 달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사진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가정집 사진입니다. 진앙지와 가까이에 위치한 곳이고요. 그게 타일이 깨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진으로 욕실 거울이 깨진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가정집 마당에 달린 CCTV 영상입니다. 화분에 핀 꽃과 빨랫줄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당에서 쉬고 있던 강아지도 놀란 듯 이렇게 화들짝 뛰어가는 강아지가 모습을. 전조 증상을 느낀 걸까요? 네, 아무래도 흔들림을 감지해서 저렇게 놀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부안 백산면 논밭 근처의 모습입니다. CCTV가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도랑에 물이 흔들리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강하게 감지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또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사진은 부안에 있는 한 식당의 모습입니다. 뚝배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쌓아뒀던 뚝배기 그릇이 지진 때문에 깨져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도 행안면에 위치한 곳이고요. 네. 이곳도 행안면에 위치한 가정집입니다. 진앙지와 가까운데요. 다른 곳보다 진동이 좀 강하게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단에 있는 풀들도 보시는 것처럼 좀 심하게 흔들리고 화면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숙 주민 오전에 전화 연결하신 분인데요. 이숙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까만색 고양이가 뛰어가는 모습이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나서 강아지가 놀라서 가는 모습이랑 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보해주신 분도 흔들림을 느끼고 저렇게 일어나셨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앞서 저희가 한번 봤던 화면인데 이제 욕실 거울이 깨졌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분은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진동을 느끼고 약 10초 정도 뒤에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 상황을 살펴봤는데 다른 호남 지역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호남에 가까운 다른 도시들에서도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영상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보시면 컵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고 그 안에 든 음료수도 좀 양옆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네. 이제 전북 군산, 버스인데요. 네, 군산 성산면에 있는 버스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카메라가 흔들려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안이랑 좀 가깝다 보니 이렇게 흔들림이 많이 전달된 게 아닌가 싶고요. 다음은 김제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네, 역시 강아지가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흔들림을 느끼고 마당 밖으로 나가서 좀 양옆을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북 김제의 모습 보셨고요.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네, 이곳은 정읍입니다. 정읍 읍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깃줄도 좀 흔들리고 카메라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주시죠. 다음은 정읍 화면인데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읍이고요. 외벽이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4층 빌라의 모습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가스통이 터지는 듯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집에 있던 강아지도 좀 심하게 짖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가 상하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시설물 파손을 확인하고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하나요? 네. 재난 문자를 받은 뒤에 시설물 훼손은 확인을 했다고 하고요. 흔들림을 감지한 뒤에 재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네. 굉음도 들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읍에 사는 다른 제보자는 영상은 없지만 집 안에서 엄청나게 큰 굉음이 들렸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네. 건물 전체가 2번 정도 흔들렸다고 했는데 흔들림이 5초 내외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과 전북 지역 화면 살펴봤어요. 그런데 충청과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제보가 들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안과 100km 넘게 떨어진 대전에서도 진동이 뚜렷하게 감지가 됐는데요. 대전 갑천대교 부근 CCTV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진동이 몇 초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점차 흔들림이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룡역 내거리 CCTV를 보실 텐데요. 네, 여기 역시도 몇 초 동안 진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가정집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선풍기가 조금씩 흔들리는데요. 뒤로 갈수록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 내에 있는 CCTV인가요? 네, 홈캠으로 보이는데요. 가운데에 보시면 탁자 위에 놓인 물컵 안에 있는 물도 좀 출렁거리는 모습 볼 수 확인이 되네요.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충북 청주 상당구의 화면입니다. 네, 야외에 설치된 CCTV이고요. 아버지와 그리고 유모차에 탄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진 때문에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한 제보자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 2분쯤 전인 8시 24분경에 바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흔들림이 5초 정도 이어져서 가족들 모두가 방 밖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서울 약수동에 사는 제보자는 화장실에 있다가 거실에서 흔들림 때문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서 바깥으로 나왔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진 않았나요? 네,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파악되는 특이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신기혜 기자와 제보 영상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보 화면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각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좀 피곤해서 오늘 좀 쉬느라고 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제가 4층에 살거든요. 재난 안전 문자가 와서 오늘 저는 날씨 덥다고 문자 온 건 줄 알고 안 봤어요. 근데 문자 오자마자 뭐 한 1분도 안 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살짝 떨리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한 3번 정도. 그러고 나서 재난 문자를 봤더니 그게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항상 머리 옆에 물을 먹거든요. 네. 보니까 물이 계속 흔들리더라고요. 한 2, 3분 정도를.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래서 방에 자고 있는 여동생이나 어머니랑 놀래서 다 일어났거든요. 예, 저희는 이제 빌라거든요. 네. 4층 지금 빌라인데 4층인데 3층까지는 다 느끼셨는가 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나오셨거든요. 그 동네 분들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라 다 놀래서 다 나오셨더라고요. 예, 아파트 16층에 살고 있는데 오전에 이제 아이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에 재난 문자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진이 났다고. 그다음 한 1분 전후로 돼가지고 갑자기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TV가 흔들리고. 근데 아이는 이제 지진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아이 엄마하고 저하고 지진이야 이게 지진이야 무서워 하니까 아이가 당황해가지고 좀 이렇게 겁을 내더라고요. 네, 앞서 지진 행동 요령 전해드렸는데 포항대 5.8이었나요? 그 지진 때의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 지진은 4.8 부안 지진입니다. 이 4.8 규모의 부안 지진의 특징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진두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김소고 한국지진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 출근길에 재난 문자 받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규모 4.8의 부안 지진이 8시 26분이고요. 지금 시각이 4시 15분이니까 한 8시간 정도 지났고요.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조금 전에 2시 50분쯤인가요? 1시 55분입니다. 그때 이제 3.1의 여진이 또 발생한 상황이에요. 네. 여진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6차례 여진이 발생을 했고요. 예. 대부분 1에서 1.5 정도의 약한 여진이 있다가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1시 55분에 예. 규모 4.8의 지진이 일어났던 똑같은 위치, 부안군의 예. 남남서쪽 4km 지점에서 예. 규모 3.1의 제법 강한 여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한국지진연구소장 오랜만에 모셨는데 소장님 김소고 소장님이십니다. 지금 지진이요. 지진만 연구 오래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예, 오래 하셨고 지난번 포항 지진 때도 와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안 지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지진은 예. 내가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를 갖다가 예. 세 부분을 나눠가지고 어떻게요? 중부, 예. 남동부, 남서부 예. 이게 세 지대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지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지금 아직까지 중부는 예. 지진이 없어요. 예. 우리가 사이즈믹 갭이라 한다고 네. 지진 정지기. 아, 그러니까 지진 이게 정지기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입니까? 안전하다는 얘기 예. 아니고 앞으로 에너지가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언젠간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 거예요. 위험성이 예.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일어난 지진은 대부분이 남동부고 남서부예요. 그렇네요. 남동부는 자주 일어나. 예. 남동부는 대개 보면 세계 20년 주기야 약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1996년도에 경주진이 일어났다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 20년 지나가지고 2000년도에 16년, 17년 거기 예. 경주 포항진이 일어났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서부는 조금 띄엄띄엄 일어나가 한 40년 주기인데 예. 이 남서부를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지리산을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지리산 중심에서 서쪽을 갖다 남서부라고 본다고. 그렇군요. 그럼 지리산 지진이 1936년 7월 4일 일어났다고. 예. 그래가지고 42년에 홍성진이 났어. 그다음에 속리산 지진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옛날에 예. 42년 주기소를 얘기해가지고 뭐 세상에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맞아가지고 40년인데 예. 지금도 보면 40년 주기야 지금. 예. 이게 홍성지진이 1978년에 나가지고 지금 얼마 일어나 이게 지금 부안이 바로 홍성 밑이라고 이게. 예, 이게 예. 같은 줄기야. 이게 같은 저 단층대에 속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지금 부안에 이제 4.8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연달아서 지금 이렇게 저기 남동부하고 예. 남서부 지진하고 이제 아직까지 안전한 데는 우리 서울 지역이라고 지금은. 예. 이게 지금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서울은 이게 지진이 없는 게 안전한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걱정되는 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부안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안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부안에 진앙지 이 주변을 가봤더니 많이 무너져 내려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지진이면 당연히 무너져요, 이거는. 예. 당연히 홍성 지진도 피해만 줬지 사람은 안 죽었어요. 근데 예. 뭐 담벼락 무너지고 집도 금이 가고 말인데 요번에 지진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담에 금이 가고 이제 피해를 줬는데 네. 뭐 사람은 이제 아직 그 사망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건 뭐냐면 예. 만약에 예. 이 지역에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예. 경주진이 그런 하나 대표적인 예인데 뭐냐면 연달아서 예. 5.1, 5.4 예. 큰 지진이 났어요. 이제 뭐 기상청에서는 5.8이라고 그러는데 네. 나는 그걸 5.4라고 그래.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 정한 예. 규모고 전 국제 학회에서 예. 결정한 5.4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5.4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포항 지진도 5.4였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예. 연달아 일어났는데 이게 연속돼 있어요. 단층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한쪽이 갈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또 세팅되고 예. 또 어떨 때는 큰 게 갈라진다고. 그러니까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치 몰라. 이게 예를 들면 그렇군요. 이게 본진인지 예. 이게 여진인지 예. 그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김진두 기자한테 한번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에너지가 축적돼 있고 지금 그 수도권의 에너지가 또 더 축적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소장님이 해주셨는데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요. 그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지금 우리 동해에도 쌓였고 우리나라 한반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영향으로 지금 부안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가능성 상당히 높죠. 예. 동일본 대지진이 지진 역사상 가장 강한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예, 지각도 예. 이동을 했습니다. 예. 이동한 상태라면 거기서 발산된 에너지가 한반도 지각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2016년에 경주 지진 그리고 예. 2017년에 포항 지진이 영남권에서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영남권은 아무래도 일본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영향 때문에 쌓이고 있었던 응력이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바로 폭발했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게 현재 지질학계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예.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이 먼저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는 가장 지각이 불안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응력이 가장 많이 쓰였을 거고 예. 또 일본과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그쪽이 먼저 2016년, 2017년에 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예. 지진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정도의 지진이 예. 그 정도의 응력이 예. 우리나라 동쪽에만 쌓였겠느냐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고 예, 예. 영남 지역은 그동안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는 지각이 불안정한 지역이었으니까 많은 에너지가 쌓인 상태에서 일본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방아쇠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지진이 시작되는 그 방아쇠를 당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서쪽도 그런데 꾸준히 동쪽보다는 어느 정도 지각 구조가 안정이 돼 있지만 분명히 단층대는 존재를 하고 있고 예. 단층대가 존재한다는 말은 그 내부에서 지하에서 분명히 응력이 쌓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정단층, 역단층 저희가 그래픽을 네. 준비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래요? 단층은 어쨌든 땅이 깨지는 겁니다. 찢어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예. 찢어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제일 위에 있는 정단층은 보시면 경사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땅이 찢어지는데 그 경사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정단층입니다. 지금 부안의 지진은 정단층에서 발생한 정단층도 역단층에서 발생한 역단층도 아닙니다. 그럼요? 다음에 이제 한 장은 더 보여드릴 예. 텐데요. 반대로 역단층은 경사진 곳을 올라가는 게 역단층이고요. 예. 이번에 부안단층 그리고 경주단층은 주양 이동단층입니다. 이거 뭐냐면 찢어진 영이 이동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수평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위상의 차는 특별히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양 이동단층, 정단층, 역단층이 지상에서 일어났을 때는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피해를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규모가 높다면 어느 단층이든지 큰 피해를 주게 되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는 똑같은 위력이라면 규모가 똑같다면 주양 이동 단층이 정단층, 역단층보다는 조금 피해가 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반면 이게 해역에서 발생했다면 네. 정단층과 역단층은 해일을 발생시키고요.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예. 주양 이동 단층은 정단층, 역단층보다는 해일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형태. 그렇게 단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해당 지역에 정보가 파악된 단층이 없다고 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지상의 단층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그게 네. 지질다운 연구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예. 문제는 그게 실제로 지하에서 지진을 일으킨 단층면과 연결이 돼 있는지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 태백산맥 서쪽 지역이기 때문에 예. 서쪽 지역은 그 동쪽 지역보다 알려진 단층대가 굉장히 적고요. 또 예. 그 단층대가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안의 위쪽까지 연결된 단층이고 보안 지역 내에 그렇게 알려진 큰 규모의 단층대가 아직까지 보고가 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 가운데 그 부안 지진에서 이 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이 좀 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글쎄, 예.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지금 거예요? 그걸 자꾸 또 오버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예를 든 건 경주진 예를 든 거야. 경주진이 네. 5.1에서 5.4로 이제 큰 지진은 원래 그게 본진인 줄 알았다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본진이 뒤에 따라왔다고. 네. 더 큰 지진이. 예. 그래서 지금 4.8이면 그게 큰 지진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만약에 4.8과 5.8이 30배 차이 난다면서요? 뭐라고? 30배 차이 난다고요? 30배는 이제 뭐라 규모 1 변하면 이제 노구 스케일인가 30배 예. 이상 변하기에는 그렇다면서요. 예. 사용될 수 있으니까 말인데 그거는 예. 당연히인데 그 얘기 아니고 지금 단층을 왜 잘 몰라 거기. 정확히 분석이 안 지금 됐습니까? 저 추가령 단층대 연장인데 예. 그 이제 홍성 지진하고 이제 그 저쪽에 저 속리산 지진 그다음에 네. 이쪽 지진인데 연장선이잖아. 근데 예. 단층을 정확히 모르는데 이제 혹시 이게 만약에 본진이 아니고 전진이면 네. 본진이 더 큰 게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보니까 전진이라면요. 예. 여진이 자꾸 터지잖아요. 예. 여진이 자꾸 터지면 에너지가 자꾸 발산한다고. 그러면 이제 본진이 더 이상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에너지가 예. 벌써 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진이 그렇게 뭐 또 천발이고 얕단 말이야. 이게 뭐 10km 이하니까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큰 지진은 그래도 단층이 좀 깊은데 길게 뻗어야 된다고 이게. 그렇군요. 예. 그쪽에 사실 그런 단층이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같아 보니까. 네, 나는 네. 그쪽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뭐 깊이 거기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 지진이 아까 그 걱정되는 게 예. 우리가 왜 모르냐 이게 지진은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 이거. 그렇다면서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예. 땅속에 있는 비밀이거든. 예보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예. 뭐 겨우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직까지 예. 확실하지 않아요. 이번에 지진을 혹시 집에서 느끼지는 못하셨죠? 안 느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화면 같은 거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부안 지역은 진도 한 5 정도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4.8인데 진도 5잖아요. 규모 4.8이고 진도 5 정도. 그게 지금 얼마 전에 옛날에 영월에 지진이 났을 때도 그랬어요. 예, 그 정도면 이제 집들 막 금이 가고 막 놀라게 만들죠. 근데 예. 그렇게 심각하게 놀랄 알겠습니다. 정도는 아니다. 그럼 이런 거죠. 지진으로 지금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가 제보 화면을 전해드렸는데 금이 간 건물들이 좀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건 보강해야 다시 되는 거 아니에요? 보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예. 뭐냐면 이 여진이 한번 골탕을 먹이거든. 예, 다음에 예. 딱 기둥에 말이야. 예. 흔들어 놓으면 벌써 불량품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 한번 사실을 금이 이걸 뭐 갔으면 재건축한다 뭐 이런 거는 예. 그 보완하는 게 쉽지 않고 아, 사실 새로 건축해야 되는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부안 지진 전국 영향. 예, 지금 보면 저 부안 지역에서 규모 4.8이고요. 보이시죠? 예, 부안 지진 전국 영향도를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앞서 지리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지리산 위쪽과 아래. 예. 그러면 저 부안 말고도 주변에서도 여전히 이제 지진이 날 가능성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죠. 지금 예. 홍성이 바로 그 위에 있어요. 홍성이 예. 있고 옆에 또 속리산이 있다고. 예. 옛날에 1998년도에 예. 속리산에 2번 일어나고 예. 홍성에서 한 번 일어났어요. 전부 다 그랬군요. 5.0 이상이에요. 5.0 이상. 5.0, 5.4. 그때가 몇 년도였죠? 네? 그때가 1978년도. 아, 그럼 관측 시작 직전 이거는 그렇죠. 관측 즈음이네요. 1978년도에 예. 일어났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40년 만에 이게 여기 또 온 거야 이게. 그다음에 40년 전에 지리산에서 또 있어서. 보통 4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진이 게 일어나는 나와요. 경향이 주기적으로. 있어요. 원래 예.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이 주기가 있다고 이렇게 예, 4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 예. 그리고 이 남동 쪽에서는 자주 일어나요. 예. 20년 주기로 말해요. 그러니까 남동은 예. 더 심하죠,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픽을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예. 오늘 전북 부안 지진은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했고요. 기상청은 1978년부터 지진 계측 관측을 시작했는데 예. 이후로 지금까지 기록적인 지진은 언제였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기 관측상 역대 지진 규모 1위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입니다. 예, 예. 네, 보고 계시고요. 예. 오늘 지진과 리히터 규모 1 차이지만 그 위력은 이론적으로 32배 더 강했다고 합니다. 예. 네, 지속 시간은 10초 이내였는데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꼈을 만큼 큰 규모였죠.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역대 지진 2위인데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했고 규모 5.4였습니다.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지만 진원지가 매우 얕아서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네, 게다가 포항 지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바로 전날 발생했죠.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일주일 정도 연기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2004년 울진 앞바다에서 5.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는 다행히 먼 해역에서 발생해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1978년 속리산에서도 역시 5.2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진원지가 깊고 주변에 마을이 없어서 피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규모 4.5 이상 지진이 발생한 건 지난해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 지진 이후 1년여 만입니다. 육지에서 발생하기로는 2018년 2월 11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한 지 6년여 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지진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었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자주 또 강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오늘은 전북에서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저희가 지진을 한번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한반도가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규모 4.8의 부안 지진. 예, 지금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에너지가 그래도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 1년 넘게 여진이 계속됐고요. 그랬군요. 일주일 이내에는 규모 4 이상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포항 지진도 역시 1년 이상 갔고요. 대부분 규모 5.0이 넘는 지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여진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언제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항 지진은 규모가 4.8입니다. 그렇게 예. 강한 지진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 3 정도의 지진이 바로 발생 이후에 나왔는데 일주일 이내에 규모 3 정도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지만 예. 한 달여 이내에 아마 여진은 거의 멈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네. 소장님께서 이게 전진이냐 본진이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2016년에 경주 지진 같은 경우에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한 지진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본진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50분 뒤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랬군요. 이 때문에 규모 5.1의 지진이 전진이 됐고요. 규모 그렇겠네요. 5.8의 지진이 본진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규모 4.8의 이번 부안 지진도 이게 혹시 전진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고 우려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현재 이 주변의 지각 구조나 단층 구조를 봤을 때 또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규모 3.1의 여진이 나타나는데 그쳤고 대부분의 지진은 1에서 1.5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지역에서 규모 4.8 이상의 그러니까 이게 전진이 되고 더 이상 큰 본진이 나타날 가능성은 갈수록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예. 문제는 그겁니다. 소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이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했던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장 가까이가 속리산 지진이 되겠고요. 예. 그 위에 홍성까지가 연결이 돼 있는 단층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요한 게 이번 그 부안 지진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향 자체가 그쪽 방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북동에서 방향도 봐야 남서쪽으로 되는 겁니까? 에너지가 분출되는 방향 자체가 그쪽이 되는 형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예. 뭔가 응력이 쌓였고 불안정한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 뭔가를 더해주는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해서 이 지역의 지진이 응력이 풀리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지진학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 방향대로 좀 예의주시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포항 지진, 경주 지진, 특히 포항 지진과 비교하면 그때 포항 지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역대 최대 규모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나는 지금 이 시중에서 얘기하는 거 좀 틀리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포항 지진이 이제 다음에 경주 지진이 다음에 포항 지진이 그렇습니다. 나타나요. 근데 보통 이제 거기 온천 개발 그것 때문에 이제 일어났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 뭐 내가 그 보고서도 읽었어 내가. 또 우리나라가 아니고 내가 핀란드에서 읽었다가 나한테 보라고 보여주는데 그게 한국에서 왔더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포항 유전 개발 온천 개발인데 지금 문제는 지열 발전입니다. 온천이 아니고 지열 개발인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게 포항 나는 그 석유 개발을 해서 하는데 포항 이제 경주 지진이 났잖아요. 이 반대쪽이 포항이라고 바로 반대쪽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단층 이렇게 일어나면 한 번 이렇게 일어난다 이게. 한 번 이미 밑으로 들어가면 옆에 딸려 들어가. 그런 거군요. 이걸 뭐라는 역단 저기 엔사이세틱이라는데 이 영어로 보내면 한국말 보내기 힘들어요. 엔타이세틱 폴트라는데 이런 단층이 일어나가지고 벌어진 건데 그래서 바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주 지진하고 정반대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온 거라 내려앉은 거라고 이게. 그렇군요. 경주가 이쪽에 내려앉으니까 이쪽에는 또 한번 내려앉은 거라 따라서 딸려가지고 그게 이제 많이 일어나요. 그런 현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포항 지진이 그 다음에 1년 만에 일어났어. 11월 달에. 10월 달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시공정이 경주 지진하고 근데 이게 거의 같은
규모라고 5.4, 5.4인데 그렇군요. 포항은 피해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거긴 퇴적암이에요. 지금 거긴 퇴적 분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액상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게 그냥 물렁물렁해가지고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토양 자체가요. 그렇죠. 퇴적암층. 물렁물렁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이 다 주저앉은 거지. 흙이 쌓였으니까요. 쌓인 그래서 곳이니까. 피해가 큰 거지. 규모는 거의 비슷해요. 이게 경주하고 포항하고. 그럼 경주, 포항 이쪽에 경주는 화강암이에요. 거기는. 경주는 화강암이고. 그리고 포항은 퇴적암이고. 퇴적암. 그래서 좀 피해 규모가 달랐다. 다 다르죠. 근데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교대를 일어난다면 추가로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는 내가 얘기했던 1996년도 그때도 일어났어요. 그때도 거의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났다고 경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반복된 거고요. 그렇군요. 경주 옛날에 신라 시대도 보면요. 그 역사 조선실록 뭐 이런 거 보면 거기 나와요? 10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군요. 경주에서. 예. 그러니까 경주는 옛날부터 지진이 있던데요. 알겠습니다. 이 지진도 지진의 규모 그리고 그 토양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지금 퇴적암, 화강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김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 거고요. 그래요? 네, 물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의 주양 위치에 따라서 그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많은 에너지가 분출이 됩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현재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적으로 검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이거는 지열 발전이 원인이라고 이미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은 또 다른 지질학계 내에 다른 의견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암석의 종류에 따라서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거는 포항 지역은 액상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강한 에너지가 되면서 퇴적암 흙이 쌓여서 된 퇴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가 발산이 되면서 그게 물처럼 흐물흐물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액상화라고 표현했군요. 단단하지가 않고요. 근데 포항 지역의 필라트 구조라고 해서 1층을 기둥으로 세워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구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설물 피해가 특히 많았던 거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무너져 내린 곳이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았고 그게 그 틀 자체가 완전히 비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 피해가 경주 지진보다 훨씬 많았던 게 포항 지진의 특징입니다. 그럼 부안은 지대가 어떤가요? 부안 지역은 규모 4.8이기 때문에 규모 5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지진으로 규모 4.8의 지진 가지고 경주와 포항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양은 분석이 돼 있습니까? 토양도 그 포항보다는 훨씬 그 안정된 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근처에서 또 송리다에서 규모 5.0이 있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지진의 주양 방향과 또 반대 방향 쪽으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분출이 되면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방향에서 지금 김 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진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연속선상에 있는 속리산 쪽이나 홍성 쪽도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추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그 문제가 굉장히 아마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얘기한 지열 발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왔을 때 그 아이슬란드 교수가 제 지도 교수였어요. 그 양반이 전공이 지열이야. 그래서 그 포항에 내가 자료를 보여줄 때 온도가 제일 높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나하고 지열 발전 이거 프로포즈를 내자. 그래서 과학자에 냈다가 선정이 안 됐어 그때. 그래 못했는데 지금 이제 거기 지열이 높은 거 확실해요. 옛날부터 그건 아무리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전적으로 지열 발전으로 무관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열 발전할 때 물을 투입하잖아. 그럼 압력을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미국에도 그런 예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좀 더 그 깊이 생각을 하면 한쪽에서 단층이 팡 터지면 다른 쪽에서 주저앉는다고. 그러면 바로 역단층 반대로 나온 거야. 이게 엔타이스태틱 폴트라 그래. 이거 보통 사람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우 기자한테요. 지금 그 근처에 원전들이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안전한 겁니까? 어때요? 원전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은 직하 지진, 그러니까 원자로 바로 아래쪽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원전을 짓습니다. 따라서
규모 6.5 또는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바로 아래서 발생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진은 규모 4.8이거든요. 경주 지진도 규모 5.8이었고 5.4였습니다. 포항 지진 같은 경우. 그때도 원전은 이상이 없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한 40km 정도 거리도 있었고 또 규모도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원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안 지진 규모 4.8인데요. 그동안 발생했었던 뭐 포항 지진, 경주 지진까지 함께 비교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도 ITN 기상재난 전문기자 그리고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서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회의를 단독으로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 당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사위 회의가 열렸고요. 여당 의원들은 불참한 거죠? 네,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22대 국회 법사위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최상병 특검법과 야당 몫의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곧 최상병 일주기 전 7월 초까지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 숙려 기간도 생략하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참여 속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위 회부는 뒤로 미뤘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제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한 가운데 주요 상임위원장 11자리를 확보한 민주당은 남은 7개 자리를 놓고도 여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애초 여당 협조가 없다면 내일 또 단독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도 마친다는 입장이었는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관련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당장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당은 국회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한 대신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거죠? 네, 국민의힘은 강제 배분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민생과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에너지 특위를 열어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한 데 이어 오늘은 노동, 교육개혁, 재난안전, 재정 세제 개편 특위가 열렸습니다. 종부세는 이것을 개편하자는 목소리보다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계속 씌우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오늘도 의원총회를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식이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엉터리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책임감을 갖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정책 발굴과 민생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나섰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순직 일주기를 앞두고 심경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고 최 상병 어머니는 사고 당일 왜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채 수색 지시를 내렸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진실이 꼭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고 최 상병 어머니는 국방부 장관과 관계 당국에 고통 속에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과감한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항소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오늘 재판에 넘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했음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보내야 할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특정범죄 가중법상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금액은 모두 합해 800만 달러입니다. 또 이 돈을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북한에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무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는데요. 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600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지만 이 역시 북측으로의 송금 여부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한 거죠?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오랜 기간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뇌물을 받았고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임에도 8년형이 선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1심 재판부가 대북 송금 자금이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처럼 제재 대상자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앞으로 제재단체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하는 등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증거 선정이 편파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추가 기소 배경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방북 추진을 기대했고 이에 발맞춰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강력히 이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YTN이 확보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명단에 이 대표가 없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를 정무적으로 보좌하던 이 전 부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거라고 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에서는 특별수행단에 뽑힌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청와대가 차기 대권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를 위해 대북 사업과 경기도지사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이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러나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지사 시절 방북 추진을 기대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의 행보를 보면 대북 정책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1월과 7월 이 대표와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인정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에게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대북 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동해가스전 이슈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서 공사의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을 보면 지난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가스공사 등기 임원 4명이 보유 주식 7,300여 주를 3억 2천여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가스공사 주가는 동해가스전 이슈 후에 한때 4만 9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들이 주식을 판 5일엔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고 7일엔 액트지오 아브레우 박사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이들의 주식 매각은 동해가스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무는 아껴도 따뜻할 거야. 따따따 두 번만 따라해봐. 따따따 우주대 나는 신나. 따따따 행복이 뭐 별건가. 따라따 웃으면. 지난 4월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가 71일 만에 대중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며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을 뽐냈는데요.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실로 통하는 쇠창살이 열리자 푸바오가 얼굴을 빼꼼 내밉니다.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더니 앞마당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평상 위에 차려진 특식과 꽃다발 냄새를 맡아보곤 바위로 올라타 죽순을 입에 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음에 드는지 자리를 잡고 폭풍 먹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특식 바구니를 끌어안고 먹다가 앙증맞게 드러누워서 또 먹습니다. 곧잘 적응하는 모습에 숨죽이며 지켜보던 취재 인파도 긴장을 풀고 한숨을 돌립니다. 2달 남짓 격리를 마치고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선 푸바오. 오히려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는 듯 예전처럼 활발한 모습이었습니다. 관영 CCTV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도 푸바오의 모습을 생중계하며 새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当然是特别的激动，因为第一次在这里看到福宝，而且它真的太可爱了，尤其是它那个吃竹子的时候，咔哧咔哧的那个声音，我们就觉得听着就很幸福。 일반인 입장이 재개되는 정오가 지나자 푸바오 사육장 주변엔 장사진이 펼쳐졌습니다. 我这是在排第2次，因为我明天早晨就要离开成都了，然后我就想今天多看一次它。 9号2点多的飞机，我到了双流，然后就打车过来行李一放，我就先到了沈树坪这边，然后这3天都在沈树坪。 뜨거운 사랑에서 비롯된 여러 의혹을 뒤로한 채 푸바오는 71일 만에 관람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중국 스촨성 워룽 선수핑 기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렇게 먹방을 펼친 푸바오,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의 해석은 또 달랐습니다. 먹이는 잘 먹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안정된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건데요. 수의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먹이를 먹다가 두리번 하면서 이제 예. 주변을 살피고 있었던 모습을 봤거든요. 예. 이게 뭐 안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푸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버랜드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었고, 이제 경험이 무척 제한적이고 뭐 또 안정적이기도 해서, 예. 그것이 이제 푸바오의 세상의 전부였던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옮겨진 거죠. 반복되는 행동 때문에 이제 피부 조직이 상한 걸로 보였는데, 예. 사실 그거를 이제 뭐 암컷이라서 미인점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것은 뭐 좋아 보이지는 않죠.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여러 보도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은 어제 월드컵 2차 예선 중국전을 마친 후에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오고 가는 이야기가 없는데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단하고 오고 가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좀 와전이 돼서 나가는 것들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인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저는 항상 토트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계약 기간이 있는 동안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저는 토트넘에 무언가를 안기고 싶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에 동참할지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환자 단체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오늘 저녁 총회를 열고 전면 휴진에 참여할지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 9일엔 의협의 대정부 투쟁 기조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상대로 내렸던 업무 개시 등의 명령 철회는 덫이라고 비판하며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휴진을 풀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와 성균관, 고려대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가 휴진을 결정한 상황에서 휴진 확산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대학교 총장들까지 나서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의대생 복귀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한 겁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복귀가 학생들 복귀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환자 단체는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중증시장 자들이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에서 연명해가던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행정명령 철회 대신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전면 휴진이 현실화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으로 대형 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집단 행동을 벌인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곤 법조계 전망이 엇갈립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넉 달째 이어진 의료 파행으로 수술과 진료 건수가 급감하면서
병원 수익 역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적자폭이 10억 원 안팎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병원에선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 실제로 가능할지를 두고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사직서를 내지 않아 계약상 진료 의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행동에 나선 경우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병원장 만류에도 파업에 동참했다면 병원 측 피해를 예상하고도 행동에 나선 것인 만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병원 원장은 어쨌든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피해가 가는 걸 이제 분명히 알면서도 피해를 끼친 거니까 형사상으로도 이론상으로는 배임이 성립하거든요. 이 경우 의료진의 평소 진료 비중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할 거로 보입니다. 반면 집단행동의 불법성을 입증하는 게 어려운 데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다른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병원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사협회 등 외부 단체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의협이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강제한 정황이 나와야 승소가 가능할 거로 보이는데 의사들과 의협 모두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해 여름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가해자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면서도 사형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최윤종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험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최윤종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최소한의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이 가석방될 수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마저 있는 만큼 중도 출소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선고 당시 유족들은 무기징역에 대해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모방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사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같은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최윤종 측과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00억 횡령 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오늘부터 현장 검사를 벌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검사 7곳 중심으로 본점과 지점에 대해 현장 검사를 벌일 예정이며 기간을 정해두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김해 지점에는 우리은행 특별검사팀이 어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한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2022년 4월에도 차장급 직원이 707억 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직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중국산 인삼 분말을 혼합한 가공식품을 100% 국내산으로 표시해서 수십억 원어치를 판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0달에 걸쳐서 중국산과 국산 인삼을 7대3의 비율로 혼합하고 발효한 뒤에 원산지가 100%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서 49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민간인 집단 학살에 가담한 계엄군과 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사위는 관련자들을 살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엔 5.18 당시 광주 송암동과 준안마을 일대에서 민간인을 적어도 16명 살해한 혐의로 최웅 10일 공수여단장 등 9명이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자신이 찍힌 영상물이 유포되는 겁니다. 불법 성인 사이트에 SNS까지 유포 채널이 많아지고 또 방식도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AI를 활용한 영상물 삭제와 수사 연계 등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얼굴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돼 유포되는 딥페이크 피해. 최근 발생한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비슷한 범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동영상에 피해자를 협박해 찍게 한 자기 촬영 영상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10대와 20대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공포라고 호소합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동영상 삭제의 골든타임은 석 달. 이 기간 안에 국내외 불법 사이트와 검색 엔진, SNS 등에 퍼진 불법 동영상을 모두 잡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AI를 기반으로 한 삭제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보통의 삭제 프로그램은 영상을 조금만 가공해 유포하면 잡아낼 수 없지만 동영상 DNA 기법으로 추적하면 영상을 확대 축소하거나 잘라내고 자막을 달아도 모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막 같은 것들이 박힌다거나 이런 변형된 영상물 같은 경우는 이 해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DNA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변형, 편집, 가공된 그런 피해 촬영물, 특정 피해 촬영물까지도 저희가 샅샅이 이런 방법으로 310여 개 국내외 불법 성인 사이트 등을 샅샅이 뒤지고 하나하나 삭제 요청에 지원합니다. 지난해 이렇게 삭제한 불법 동영상은 모두 24만 5천여 건. 성인 사이트가 압도적이지만 검색 엔진을 통한 유포도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이 찍힌 불법 동영상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곧바로 삭제합니다. 피해자를 협박해 스스로 성적 촬영을 하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적 대화를 먼저 한 다음에 이 대화를 빌미로 아동 청소년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그런 그 소스들을 자꾸 유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AI가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해 불법 영상에서 동일인을 찾아내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이 더 필요한데 상용화된다면 딥페이크 영상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소식부터 볼까요? 경제픽 첫 번째입니다. 주택 거래 늘면서 가계 대출도 껑충. 네, 주택 살 때 현금 다 주고 사는 사람 없으니까요. 네, 가계 그렇습니다. 대출 빚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달이죠.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 전체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은 무려 1,110조 원에 육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표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은행 가계대출의 오름폭만 보면은 약 6조 원에 달합니다.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세부적으로 보면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담대가 5조 7천억 원이나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네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는 건 집 사는 사람이 늘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네.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주택 매매량이라든지 전세 매매량이 많이 늘면서 전세 수요가 많이 늘면서 전세 거래량 회복에 따른 자금 수요가 그만큼 늘어났고요. 그렇군요. 이에 더해서 주택 도시기금 정책 대출이 공급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된 겁니다. 이 한국은행은 이런 수준의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주택시장 변화와 그리고 통화정책 기대와 같은 금융 여건이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픽은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물풍선 날벼락 첫 보험 보상. 네,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게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주인 입장에서 보면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그렇죠.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일단 지난 2일 오전의 상황을 보면요. 이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A씨의 경우에 이 자동차를 자택 앞에 주차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앞유리가 박살이 난 건데요. 이에 A씨는 자동차 보험을 든 보험사에 자차 보험 처리를 신청을 했고 일반적으로 자차 보험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수리비의 약 2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A씨는 수리비 약 53만 원 가운데 자기 부담금으로 20만 원을 냈고 33만 원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이 보험사는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서 할증하지 않아서 다행히 A씨는 할증은 피했지만 자기 부담금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다른 보험사의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유리가 이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라는 자차 보험 처리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 현재 수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보험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면 전쟁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외국의 무력 행사라든지 혁명 그리고 폭동과 같은 그런 이유들로 인한 손해나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에 이번의 경우에는 판단을 좀 바꾼 건데요. 북한의 오물풍선의 경우에는 이런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낙하물로 처리해서 보험 상품의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오물풍선 당분간 계속 보낼 수도 있는 만큼 보험 처리 건수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험사와 별개로 서울시도 피해 보상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밝힌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어제부터 피해 시민들에게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 보상을 접수한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에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 예정인데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게 전화 접수를 하고 현장 사진과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내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말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 소식이 없나요? 다른 지자체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일단 서울시의 사례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건 어떤가요? 네, 일단은 이 불법행위 주체가 어디인지를 보면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체가 북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배상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만큼 그저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오랜 기간 재판을 거쳐서 책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강제 집행할 방법도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오물풍선이 사람 위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만큼 향후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경우를 대비해서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픽 세 번째 소식 영상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PVC 박스로 들어왔을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조금씩 안정돼 갑니다만 국민들이 이제 먹거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높다라는 인식이 또 있고 사실 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네, 금배추 막아라. 예, 물가 오르면 정부가 비축 물량 풀잖아요. 그 기지가 바로 비축 기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천의 그 비축 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천 비축 기지 같은 경우 전국에 비축 기지가 약 14곳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취재 기자가 다녀온 이천 비축 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나대지를 포함해서 그 면적을 살펴보면요. 약 16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면적의 22배에 달합니다. 또 한 개의 축구장 크기만한 건물
모두 4개 동이 나란히 들어서 있는데 52개 저장고에 농산물 2만 3천여 톤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콩과 참깨와 같은 정부 비축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풀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영상을 보니까 배추가 차곡차곡 비축되고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왜 하필 배추냐라고 네. 이렇게 의문이 있으실 텐데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올해 여름의 경우에는요.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값이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채소 중에는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배추입니다. 그래서 배추가 왕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를 조사할 때는 가중치가 채소 중에 가장 높기도 합니다. 지난 4월만 해도 비쌌던 배추, 지금은 노지배추, 그러니까 봄배추가 나오면서 평년 가격을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하수인의 장마 시작을 앞두고 가격 불안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배추를 망이 아닌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옮긴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라스틱 상자에 담으면 짓무르는 현상이 줄어서 수분이 많은 봄배추는 보관 가능 기간이 기존의 2달 정도에서 3달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정부가 올해 여름 수급 관리를 위해 확보할 배추만 2만 3천 톤으로 이천 기재는 오는 21일까지 2천 톤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배추 잘 보관해야 될 것 같은데 저장고 안은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네, 이 저장고 안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바깥보다는 춥고 그리고 습도가 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습도를 높게 유지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배추를 저장하려면 저장고 내 적정한 습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비축기지의 관리 소장과 그리고 기재부 1차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봄배추인 경우에는 보관 온도가 0도씨에서 2도씨 사이고 그다음에 습도가 한 90에서 95%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로 여름철 기후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비축을 좀 늘려가지고 여름철에 혹시라도 있을 수급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하여튼 충실히 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가 안정에 하여튼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기업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대백화점은 일본 도쿄 파르코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더현대 글로벌 임시 매장 매출이 한 달 만에 13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다음 달 28일까지 매장을 운영하면서 K-패션 브랜드를 일본 소비자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공식 후원사인 KT는 어제 열린 2026 월드컵 2차 예선전에 난청 아동들을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들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경기장에 입장하는 에스코트 퀴즈로 참여했습니다. 카카오 정신아 대표가 올해 안에 카카오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애플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는 언어 모델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게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세계 첫 양산형 수소전기 트럭이 스위스에서 누적 주행거리 1,000만 킬로미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20년 스위스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으로 현재 48대가 운행 중입니다. 파리바게트가 기네스 월드 레코드 등재 4주년을 기념해 한정판 롤케이크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트의 롤케이크는 약 1,250만 개가 판매돼 지난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롤케이크로 기네스에 기록됐습니다. 서북 도서에 사는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서 꽃게나 낙지, 소라 등을 잡아 올려 이 생업을 유지합니다. 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어민과 함께 연평도 해역에 다녀왔습니다. 연평도 어민 박태원 씨는 지난달 말 여느 때처럼 소라와 낙지 조업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갑자기 뜬 겁니다. 배 위치가 북한 해역으로 나오는 등 오류가 이어졌습니다. GPS가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착을 해서 양망은 했는데 장장 3시간 넘게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북한에서 쏜 방해 전파 때문에 생긴 이 GPS 문제는 닷새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안개가 짙은 날에는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방향을 잡아줄 GPS 장비까지 먹통이 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GPS 장비에는 정확한 해저 지형 정보가 세밀하게 나오고 조업 포인트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작동을 멈추면 어망을 던질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합니다. 연평도 핵심 수산물인 꽃게와 낙지는 지금이 가장 대목인데 중요한 시기에 지장이 생겨 어민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띄우는 등 도발이 이어지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실사격 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민들은 GPS 교란 공격이 또 벌어지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조업 기간 동안에 진짜 마음 편하게 조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피해 어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안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내일 한낮에 30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까지 울산 등 남부 내륙 곳곳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다행히 이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낮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32도까지 올라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동풍이 부는 강릉은 더위의 기세가 조금 약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강원 동해안에는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 25도, 서울 20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4도, 대구 3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고 덥겠지만 주말에는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